광활한 중원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한나라의 천하도는 언제나 북방의 검은 그림자에 짓눌려 있었다. 끝없이 몰려드는 유목 민족 흉노의 기마 군단은 평화로운 농경지를 유린했고, 황실은 매년 막대한 조공과 어린 공주를 그들의 품에 바치며 굴욕적인 화친 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치욕의 역사는 젊고 패기 넘치는 황제 무제가 용상에 오르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의 심장에는 흉노를 정벌하고 한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뜨거운 염원이 불타올랐고,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책략 이제의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흉노에게 왕의 두개골이 술잔으로 만들어지는 극심한 치욕을 당하고, 서쪽으로 쫓겨난 월지족과의 동맹을 통해 흉노를 양면에서 압박하려는 대담한 구상이었다. 미지의 서역에 대한 지식은 전무했으나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지략을 지닌 한 명의 젊은 외교관 장건, 그의 어깨에는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막중한 임무와 함께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위대한 여정의 서막이 열렸다. 기원전 138년 장안성의 웅장한 성문이 열리고, 한 무제의 밀명을 받은 한 무리의 사절단이 서쪽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 선봉에는 비장 장건이 서 있었다. 그의 굳은 표정에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자의 비장함과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이 교차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북방의 숙적 흉노에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고 서역으로 쫓겨난 월지족을 찾아 동맹을 맺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흉노는 한나라의 국경을 유린하며 끊임없이 약탈을 일삼았다. 선대 황제들은 굴욕적인 화친 정책으로 간신히 평화를 유지해야 했지만 무제는 달랐다. 그는 흉노의 침략을 근절하고 한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이제이, 즉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하는 고대의 책략을 떠올렸다. 흉노에게 깊은 원한을 품은 월지족이야말로 이 거대한 대전략의 핵심이었다. 월지족의 비극은 서역에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다. 한때 강성했던 그들은 흉노의 맹공에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심지어 그들의 왕은 흉노의 수장인 선우에 의해 두개골이 술잔으로 만들어지는 극심한 치욕을 당했다. 이 뼈아픈 역사는 월지족의 가슴속에 복수의 칼날로 남아있을 터였다. 한나라는 바로 이 월지족의 복수심을 이용해 흉노를 양쪽에서 압박하려 했다. 장건의 어깨에 놓인 것은 단순한 외교적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흉노의 심장부를 가로질러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위험천만한 모험이자 한나라가 흉노에 맞서 던진 최후의 승부수였다. 광활한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고 흉노의 감시망을 뚫어야 하는 길은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쓴 여정이었다. 수행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장건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눈빛은 흉노의 지배력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월지족과의 연대를 통해 한나라의 수건을 풀겠다는 굳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서역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이 발걸음이 훗날 동서양 문명을 잇는 비단길의 전설적인 서막이 될 것임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장건 일행이 서역으로 향하는 길은 시작부터 비극적이었다. 험준한 산맥과 광활한 사막을 가로지르던 그들은 흉노의 매복에 걸려들었고, 장건을 포함한 모든 수행원은 순식간에 포로로 잡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흉노는 한나라의 외교관인 장건에게 흉노 여인을 아내로 주고 아들을 낳게 하며 강제로 동화시키려 했다. 이는 한나라 인재의 의지를 꺾고 흉노의 방식으로 살게 하려는 책략이었다. 그렇게 10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세월이 흘렀다. 초원의 바람은 장건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흉노의 감시 아래에서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흉노인처럼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한무제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잊지 않았다. 그는 비밀리에 서역의 지형, 다양한 민족 분포, 각 부족의 군사력과 생활 방식, 흉노의 내부 사정까지 모든 정보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머릿속에 담아두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월지 동맹이라는 직접 목표에는 방해가 되었을지언정 서역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이해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그는 흉노의 울타리 안에서 누구보다 광활한 서역 지도를 그려나갔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포로 생활에도 끝은 있었다. 흉노의 경계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장건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다. 그의 흉노인 아내와 고향에서부터
따르던 충성스러운 수행원단 한 명이 그와 함께했다. 10여 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 얻은 정보와 지형에 대한 이해는 탈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드넓은 초원과 사막을 가로지르며 그들은 흉노의 추적을 피해 서쪽으로 나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무제의 염원, 즉 흉노로부터 한나라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 탈출은 단순한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 아니라 10년의 침묵을 깨고 임무를 완수하려는 위대한 서막이었다. 흉노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마침내 탈출에 성공한 장건은 한시도 잊지 않았던 본래의 임무, 즉 서쪽으로 쫓겨난 월지족을 찾아 동맹을 맺는 여정을 다시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충성스러운 수행원 한 명과 흉노인 아내가 함께였다. 그들은 광활하고 낯선 서역의 땅을 가로질렀다. 여러 날을 걸어 당도한 곳은 비옥한 오아시스 문명을 자랑하는 대환, 현재의 페르가나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장건은 한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뛰어난 품종의 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는 후일 한나라의 군사력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발견이었다. 대환을 떠나 북서쪽으로 길을 이어 강거를 지나쳐 갔다. 강거는 현재의 시르다리아 강 유역에 위치한 또 다른 서역 국가로, 장건은 이곳에서도 서역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흡수했다. 마침내 장건 일행은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중앙아시아 일대, 즉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지역에 해당하는 팍트리아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그는 꿈에도 그리던 대월치족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과거 흉노에게 왕의 해골이 술잔으로 만들어지는 치욕을 겪으며 고향을 떠나 서쪽으로 쫓겨났던 바로 그 민족이었다. 한나라는 월지족의 깊은 복수심이 흉노에 대항하는 강력한 동맹의 토대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었다. 그러나 장건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한나라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흉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진 이 땅에서 월지족은 이미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에 깊이 만족하고 있었다. 비옥한 토지와 안정된 환경은 그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치욕을 되새기며 멀고 먼 동쪽의 흉노와 다시 전쟁을 벌일 동기를 주지 않았다. 장건은 월지족의 지도자들을 만나 한나라와의 동맹을 간절히 설득했지만 그들은 이미 새로운 정착지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었기에 멀리 떨어진 한나라와의 군사적 동맹이나 흉노와의 재대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대답은 완고하고 단호했다. 직접적인 군사 동맹을 성사시키려던 장건의 첫 번째 임무는 이렇게 좌절되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박트리아 지역에서만 꼬박 1년을 머물면서 장건은 월지족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인 대하와 다른 서역 민족들의 지리, 문화, 사회, 경제, 군사력 등 방대하고 생생한 정보를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수집했다. 이 모든 정보는 비록 당장의 동맹을 얻지는 못했지만 훗날 한나라의 서역 정책과 국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실패 속에서 미래의 성공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월지와의 직접적인 동맹은 불발로 끝났지만 장건은 결코 빈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흉노를 우회하여 귀국하던 길에 또다시 매복에 걸려 포로로 잡히는 절망적인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처럼 10년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짧은 기간의 억류 끝에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마침내 출발한 지 13년 만에 그의 첫 여정을 함께했던 수많은 수행원과 말들은 사라지고 오직 충성스러운 한 명의 노비만이 그의 곁을 지킨 채 한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귀환했다. 그의 발걸음은 지치고 의복은 남루했지만 그의 눈빛은 미지의 서역에서 얻은 광활한 지식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무제 앞에 선 장건은 단순한 동맹 실패 보고가 아닌 한나라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경이로운 보고서를 올렸다. 그는 대환DAYUAN의 비옥한 농경지와 놀라운 품종의 천마, 강거KANGJU와 박트리아비의 CTRIA 대하의 문화, 그리고 멀리 파르티아ANXI, 안시과 인도 SHNDU, 신독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리, 민족 구성, 군사력, 생활 방식과 풍습 등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특히 중원에 알려진 바 없던 서역에 대한 한나라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환의 천마는 흉노의 말보다 월등히 빠르고 강하여 한나라 기병의 전투력을 혁명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제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흉노에 의해 고향을 잃고 서쪽으로 밀려났으나 여전히 흉노에 대한 깊은 불만을 품고 있던 오손족에 대한 정보였다. 장건은 월지족이 이미 안락한 삶에 만족하며 흉노와의 재대결에 소극적이었음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대신 그는 흉노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오손족과의 동맹을 통한 새로운 이제의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흉노를 견제할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인 간접 동맹이 될 것이라는 통찰이었다. 한무제는 장건의 뛰어난 지략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서역에 대한 놀라운 정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장건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무제는 즉시 오손족과의 결혼 동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담한 전략은 수십 년간 흉노와의 지루하고 치욕적인 싸움에 지쳐있던 한나라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비록 월지족과의 직접적인 이제이는 좌절되었으나 장건이 가져온 방대한 정보와 통찰력은 단순한 동맹 실패를 넘어 흉노를 견제할 수 있는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인 간접 동맹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한나라의 대외 전략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으며 미지의 서역에 대한 탐험과 이해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선 더 큰 문명적 가치를 지녔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한나라의 서역 정책은 단순한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교와 교류를 통해 흉노를 포위하고 약화시키는 대전략으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장건의 첫 번째 서역 여정 이후 그의 귀환 보고는 한나라의 대외 정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무제는 장건이 직접 목격하고 보고한 서역의 방대한 정보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흉노를 견제하고 국력을 신장할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다. 무제는 오손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미지의 서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기원전 119년부터 115년까지 장건을 다시 한번 서역으로 파견했다. 두 번째 임무에서 장건은 주로 오손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을 한나라의 영향권 아래 두는 데 집중했지만 그의 부사들은 장건의 지휘 아래 페르가나, 팍트리아, 소그디아나 등 서역 각지를 두루 방문하며 한나라와 이들 지역 간의 교류를 전례 없이 활성화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교류는 동서양 문명을 잇는 거대한 무역로, 즉 비단길의 여명을 찬란하게 밝혔다. 한나라의 자랑스러운 비단, 혁신적인 종이, 그리고 섬세한 도자기 등은 서역의 상인들을 통해 멀리 서방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 대가로 한나라에는 서역의 풍요로운 산물들이 유입되었다. 달콤한 포도와 탐스러운 석류는 식탁을 풍성하게 했고 가축 사료인 알파마는 농업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환 지역에서 온 명마인 천마였다. 이들은 기존 한나라의 말보다 훨씬 강력하고 민첩하여 흉노와의 전투에서 한나라 기병 전술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건의 두 번째 여정은 단순한 외교적 임무를 넘어섰다. 이는 동양과 서양 문명을 연결하는 초기 형태의 세계화 촉매제가 되어 한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서역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남겨진 헬레니즘 문화의 흔적, 즉 그리스 양식의 주화, 조각상, 그리고 문자에 대한 귀중한 정보까지 한나라에 전했다. 장건의 발자취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 불굴의 개척자 기록이자 인류 문명 교류의 위대한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이정표로 길이 남게 되었다. 장건이 가져온 서역에 대한 방대한 정보와 오손과의 결혼 동맹을 바탕으로 한나라의 흉노 정책은 기존의 수세에서 벗어나 더욱 공세적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한무제는 흉노의 본거지를 직접 공격하여 그들의 위협을 뿌리 뽑을 때가 왔다고 확신했다. 위청과 곽거병 같은 한나라의 명장들은 장건이 개척한 길을 따라 깊숙이 흉노의 심장부로 진격하여 연이은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다. 기원전 127년 위청은 오르도스 사막 지역을 흉노로부터 성공적으로 탈환하며 전세를 뒤집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뒤이어 기원전 121년 곽거병 장군은 하서, 회랑 전투에서 흉노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겼다. 이 전투에서 무려 1만 8천 명의 흉노 기병이 사로잡히거나 전사했으며 7년산 전투에서는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하서 회랑을 확보한 것은 서역으로 가는 길을 열고 흉노의 세력을 서쪽으로 밀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절정은 기원전 119년 막복 전투에서 펼쳐졌다. 위청과 곽거병이 이끄는 10만 명의 기병과 수십만 보병으로 구성된 한나라. 대군은 북쪽 고비 사막 너머까지 흉노를 추격했다. 이 전투에서 흉노 선우는 북쪽으로 도망쳐야 했고 흉노의 주력 세력은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크게 약화되었다. 한나라의 지속적인 군사적 압력과 더불어 오손 등 서역 동맹국들의 견제는 흉노 내부의 오랜 경제적, 군사적 쇠퇴와 맞물려 심각한 분열을 가속화했다. 결국 기원전 57년 내전이 발발하며 흉노는 남흉노와 북흉노로 완전히 분열되었다. 이 중 남흉노는 한나라에 복속하여 한나라의 번국이 되었고 한나라 군과 함께 북흉노를 공격하는데 앞장서며 이제의 전략의 궁극적인 완성을 보여주었다. 장건의 정보가 가져온 서역 국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흉노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흉노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다. 마침내 기원전 89년 두원 장군이 이끄는 5만 명의 기병은 북흉노의 주력을 타갸산 근처에서 대파하고 북흉노 선우를 알타이 산맥 너머로 추격했다. 이 전투에서 1만 3천 명의 흉노군이 전사하고 81개 부족 20만 명에 달하는 흉노인들이 한나라에 항복하며 흉노의 국가는 사실상 붕괴했다. 기원전 91년 북흉노 선우는 알타이 산맥 전투에서 또다시 패배한 후 서쪽으로 도망쳤고 역사 기록에서 영원히 사라지며 장기간 한나라를 괴롭혔던 흉노의 위협은 마침내 종식되었다. 한나라는 서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히 다지며 승리의 시대를 열었다. 한무제 시대 이제의 전략의 성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선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비록 장건의 월지 동맹이라는 직접적인 목표는 실패했지만 그의 험난한 여정은 한나라의 서역에 대한 전례 없는 지식과 통찰력을 안겨주었다. 흉노의 본거지를 통과하며 겪은 1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마침내 월지에 도달하여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며 얻은 정보들은 한나라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방대한 정보는 한나라가 오손과 같은 다른 유목, 민족과 동맹을 맺고 흉노를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곽거병, 위청과 같은 명장들이 장건이 개척한 길을 따라 흉노의 심장부로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져온 지리적, 군사적 정보 덕분이었다. 결국 흉노는 남흉노와 북흉노로 분열되었고 남흉노는 한나라에 폭속되어 북흉노를 공격하는데 앞장서며 이제의 전략의 궁극적인 완성을 보여주었다. 장건은 단순한 외교관을 넘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동서 문명을 연결하는 비단길의 토대를 마련한 위대한 개척자이자 전략가였다. 그의 여정은 직접적인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과 유연한 사고가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흉노의 위협이 제거된 후 한나라는 전성기를 구가하며 서역을 통한 문화적, 경제적 번영을 누렸고 장건의 발자취는 동서양 교류의 위대한 서막이자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의 용기와 지혜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질 문명 교류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불씨가 되었다.